공유 가능? 네, 잠깐만. 네. 보면은 공유 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잠시만요. 음, 어, 아, 죄송한데 이거 다시 껐다 켜야 돼가지고요. 설정상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거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한경의 중도 상환 수수료 폐지가 마땅하다라는 기사를 골랐고요. 원래 좀 가계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 상황과 그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 조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사를 조금 읽어보면 그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최대 리스크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그 100.1%로 조사 대상의 34개국 중 유일하게 GDP를 웃돌았다. 이대로 방치하면 서민 파탄은 물론 금융 부실, 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협이다.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 규제라는 극약 처방까지 들고 나온 배경이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의 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1,335조 7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5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시행으로 증가폭은 전달보다 줄었지만 신고 주택 담보대출은 하루 평균 3,934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의 조치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고 그 기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종류에는 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사업금 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그 80% 정도가 주택담보이고 신용대출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이 그 가계부채가 크고 그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조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또한 2000년대 이후로 그 부동산 구매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 규모 규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대출 총량 규제와 그 다음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대출 총량 규제는 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별로 강제 규제하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거 네? 기사를 좀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DSR이라고 줄여 부르는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그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그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때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모든 대출을 포함하고 DSR은 소득을 통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며 정부는 DSR 등의 비율을 조정해서 규제를 정책에 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그 가계 대출이 많고
이러한 상황이 돼서 대출을 그 채무자가 갚고 싶어도 제동을 거는 걸림돌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합니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에서 2.4%, 신용대출은 0.6에서 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담대는 3년 내 그리고 1년짜리 신용대출은 9개월 내 상환시 적용된다고 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은 3억 원을 받아서 1년 만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280만 원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재 탓에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상환을 주저할 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의 시기에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좋다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은행이 이런 상환의 수수료를 제재하는 이유는 그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상환할 경우에 생기는 은행의 경제적 기회 손실에 대한 계약 위반 금적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 수수료와 인지세 등 대출 실행 시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과 자금 운용 기회 손실 등을 포함하고요. 이렇게 약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유는 그 은행의 주요 수익이 예대 마진이라는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는 2%로 쳐주고 대출 금리는 4%로 설정했을 때 2%의 갭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그 은행은 돈은 버는데 대출이 도중에 상환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2%의 수익이 상실하면서 자산 플랜이 꼬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이러한 이른 상환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장치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페널티를 채무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상환하면서 아, 그리고 은행은 이 수수료로 한 해 평균 3천억 원 가량을 벌어들인다 하고요. 올해 들어서 6월까지 수입만으로 1,928억 원을 달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금리 인하 시기에 기존의 고금리 고객을 가둬놓으면서 올리는 수익은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발생한 횡령이나 배임 등의 금융사고 금액이 이미 1,137억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내부 통제에서 발생하는 피해만 잘 막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 폐지에 따른 손실이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이 기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는 수수료를 폐지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음, 은행은 자금을 조달해 금융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이자의 이익을 바탕으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웁니다. 중도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결국 예측 가능성이 줄고 이 리스크를 금리를 올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거대 은행의 리스크 관리 부담을 개인 채무자 차입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비판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이 인터넷 전문 은행은 수수료를 면제를 해서 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데 시중은행은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조금 높고 증가율이 빠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계부채를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제자 기사인데요. 금융위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안이 이름을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은행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금융권 산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제도 개편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연 3천억 원에서 1억 5천 원으로 1억 500억으로 1,500억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발표 끝났습니다. 이거를 왜 선정하셨다고요? 처음에는 조금 그 가계 부채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은 건 예전부터 숙제인데, 그, 이 논설위원은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자고 그러는데 아주 뭐 참신한 발상은 참신한 발상인데 이게 서양 애들도 이거 하나, 서양 애들도 이거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도.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렇게 없애는 거가 과연 가능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이디어는 괜찮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노란 책, 노란 책 어느 분부터 하세요? 최수지 안 들어왔나? 최수지 들어왔죠? 아, 네, 저 들어왔는데, 원래 이번 주 발표해야 되는데, 그 내용 저번 주에 했어가지고, 그, 그랬나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챕터를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맞아요. 네. 공유되었나요? 네, 공유가 되었나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음, 다른 분들 보이세요? 이제 시작되나 어, 봐요. 됐어요. 네. 네. 오늘 저는 충당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크게 충당부채와 확정부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그리고 우발부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충당 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출을 당겨서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충당 부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충당 부채는 추정 부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 줄 보시면 이 부채는 측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확정 부채와 충당 부채로 구분합니다. 먼저 확정 부채는 채권자 이행 시기와 이행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거 페이지 이 남기나? 페이지 남기면서 네, 충당 부채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채무이지만 이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서 부채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 그림처럼 채권자 이행 시기, 이행 금액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충당 부채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세 번째 단락 여기 보시면 충당 부채를 왜 인식하는 이유와 그 추정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올해 판매한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의무는 다음 해에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기간의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 지출이 그 발생한 기간의 비용을 인식하면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매출이 발생한 기간에 미래에 발생할 지출을 추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당 부채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충당 부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충당 부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보증 기간과 과거 경험률을 등으로 추정해서 충당 부채를 설정합니다. 맨 마지막 달러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도 예상보다 지출이 적게 발생하면 돈을 벌었다고 느껴지는데 마찬가지로 그 설정할 때 충당부채 설정액, 즉 예상 지출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적으면 충당부채 환입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기타 수입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 환입은 되돌아간다는 뜻으로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의 상태를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충당 부채 환입으로 당기 순이익은 늘지만 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이익 변동을 분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발 부채인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미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확정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우발 부채는 부채라는 이름이 있으나 결과와 영향을 추정할 수 없어서 재무 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의무 이행을 위한 자원 유출의 가능성이 작거나 이행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우발 부채로 분류하고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지 않고 주석에만 공시를 합니다. 이 주석에만 공시하는 이유는 네 번째 줄부터 봐주시고요. 미래의 소송에 패소하면 배상해야 되고 지급 보증 의무가 발생하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상환하면 기업이 위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주석에 공시합니다. 두 번째는 주석에 기재된 우발 부채에 대한 우발 손실의 발생 가능성 또는 시기와 그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고요. 지난주에 나타냈었지만 우선 그 충당 부채라는 게 음, 예전에는 화폐성 충당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앞장에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고요. 그다음에 품질 보증 부채 여러 가지 그 뭐 복구 부채 여러 가지 그 있는 게 그 충당 부채고 우발 채무라는 거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재무제표에서는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서만 쓰는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증을 해줬다든지 그다음에 소송이 진행 중인 거 이런 것들은 아주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올라가지 않고 그 저기 주석에다만 씁니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박민정인 것 같은데 네. 맞나? 네. 저 하겠습니다. 소리나 씨가 다 드실래? 네. 됐나요? 네. 네. 공유를 취소하시면 네. 화면 됐나요?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자본 증감을 초래하는 거래 파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전 세계 국가가 사용하기 때문에 선법과 관행에 대해서 적법하게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납입자본과 적립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자본에 대해서 세세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 18에서 보듯이 5-18에서 보듯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업이
선택에 따라 자본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자본을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 그다음에 잉여금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그 현대차와 LG 두산의 경우에서는 자본을 그 자본금, 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 기타 포괄 손익부계액, 이익 잉여금처럼 그 각자 다른 방식을 써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간의 자본을 분석할 때에는 분류보다는 개별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그 증자는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 그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라고 하며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에는 주식을 발행해 현금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요. 그 주식을 처음 발행한 금액인 그 액면 금액을 초과해 주식을 발행하면 할증 발행이라 부르며 그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적으면 할인 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하면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금으로 기록하고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서 그 주당 액면 금액이 5천 원인 주식 10주를 발행해서 8만 원을 벌었을 경우에는 그 자본금이 그 5천 원짜리 10주를 해서 5만 원으로 기록하고 그 액면 금액을 초과한 3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류합니다. 그 재무 상태표의 자본에 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보고하는 기업도 있고 다른 항목과 합해 자본 잉여금으로 보고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액면 금액 미만으로 발행을 할 경우에는 그 액면 금액이 5천 원인 주식을 4,500원으로 할인 발행했을 경우에는 자본 금액이 액면 금액인 5천 원으로 기록하고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익인 500원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류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차감에서 표시하는데 재무 상태표에서 자본 조정이나 기타 자본으로 보고합니다. 2019년 쌍용차의 경우에는 신차 개발에 사용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쌍용차는 적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차입금을 빌리기 힘들었고 주가는 액면 금액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쌍용차는 액면 금액을 595억 원인 주식을 500원으로 할인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그 청약 등과 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주식 발행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상증자할 때 시가보다 조금 할인해서 발행하는데 이를 시가 미만의 유상증자라고 부릅니다. 주식을 액면 금액 미만으로 할인 발행하는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유상증자의 공시 내역을 살펴보면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의 사용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기업가가 가치를 증대할 수 있고 성장 기회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을 설비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매출이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호재로 보지만 그 운용 자금을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이것을 소모성 자금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무상증자는 자본 잉여금을 줄여서 그 자본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줍니다. 자본 잉여금은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잉여금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요. 그 다음의 사례에서 무상증자가 자본 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무상증자 전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랭이 각각 2만 원과 15,000원이다. 그 주식 발행 초과금과 5천 원을 빼 자본금을 옮겨 주식에게 50주를 나눠주는 무상증자를 했다. 이 경우에는 그 무상증자 전에는 그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각각 2만 원과
15,000원인데 무상증자 후에는 자본금이 25,000원이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본 총계에서는 그 값이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형식적 증자라고 부릅니다. 무상증자하면 현금 유입이 없이 주식 수만 증가하는데 그런데도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식의 가치는 상승하고 일반적으로 발행 주식이 적을수록 증자 규모가 클수록 무상증자에 인한 주가 부양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 또 다른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이 무상증자를 했을 때 우리 회사는 돈을 받고 주식을 팔지 않아도 자본금을 늘릴 만큼 단단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기록해 잉여금으로 바닥이 난 기업은 무상증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무상증자로 주식을 받은 주주의 부는 증가하지 않고 무상증자 전의 주주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하는 권리락이 발생하는데 이 권리락은 신주 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주식에서 권리가 떨어져 나가면 권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상 감자와 무상 감자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감자는 자본을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을 줄이는 행위를 뜻하고요. 유상 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을 감소시킵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아 자본금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때 유상 감자를 하고요. 부상 감자는 주식 소각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감자 비율만큼의 주식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1을 무상 감자를 하면 주주는 회사에서 10주를 내고 1주만 돌려받습니다. 무상 감자 전의 주주의 본은 10,000원이었는데 무상 감자 후 주주의 본은 그 일주의 일주일 가격인 1,000원으로 감소합니다. 무상 감자는 단기 손실의 보고에 누적 결손금이 커져 재무 구조를 좋지 않는 회사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고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으면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전액 자본 잠식이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주로 자본 잠식에서 탈출하는 기업이 무상 감자를 하고요. 이 경우에서 보면 자본금과 결손금이 각각 20,000원과 10,000원인데 자본 잠식이 10,000원이 발생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2대 무상 감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상 감자로 자본금과 결손금액이 각각 10,000원씩 감소하지만 여기서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하면 결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본 잠식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셨어요. 네. 그냥 저철에서 말씀드리면 깜빡네. 지난주 과제 아직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신주의 액면 발행은 주식의 액면 금액이랑 발행 금액이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할증 발행은 액면보다 더 높게 발행하는 거. 그다음에 할인 발행은 액면보다 낮게 발행하는 거라서 할증 발행의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이익금이 생겨요. 그다음에 사채 쪽을 했는데 사채 쪽은 안 나왔으니까 이제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그 저기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2019년에 쌍용 자동차가 액면 미만으로 그러니까 할인 발행했던 케이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큰 책은 안 나왔는데 이제 그
유상증자 말고 무상증자라는 게 있는데, 무상증자는 그 주주들이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그 잉여금을 가지고 그 잉여금에다가 그 신주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밑에 가보시면 그 다음 장, 그 그림에 보시면 됐어요. 그 원래 무상전에는 자본금이 2만 원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15,000원이 있는데 이 회사는 주식 발행 초과금 15,000원 중에서 5천만 친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계상으로 보게 되면 물산증자회는 자본금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15,000원에서 만 원 돼서 단순히 계정 과목만 바꾼 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좀 그 여기 여러 가지로 많이 써 있었는데 그렇게 무상증자를 발행하게 되면 그 저기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회계학자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또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는 안 써 있지만 그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발행했으면 이거는 원래 주식 주주들이 또 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나오는데 그 여긴 없지만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그 물상증자를 하게 되면 배당받은 거랑 똑같아서 세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지금 회계만 배우는데 그 사실은 이게 회계뿐만이 아니라 세무도 좀 같이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고 그 밑에 좀 가보시면 지난주에 책이 없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감자라는 게 있어요. 감자. 감자가 뭐냐면 포테이토가 아니고 자본금을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상 감자하고 무상 감자가 있는데 그, 음, 요새 와서는 그 유상 감자는 주주들한테 돈을 주고 감자하는 거고 무상 감자는 그 돈을 안 주면서 감사하는 경우인데 보통 무상 감자는 손실이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들 씁니다. 그다음에 자본 잠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 자본 총계가 액면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하실 분? 누가 하시면 되나요? 교수님 저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어, 됐나? 보입니다. 네. 조금만 크게 해보실래요? 넓혀서. 네.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주식은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주를 2주로 나누기도 하고 2주를 1주로 합치기도 해요. 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나누거나 합쳐도 자기 지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음, 왜냐하면 시가 만 원인 주식 1주를 2주로 나누면 주가는 5천 원으로 떨어져서 주의 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식 발행 회사는 주식을 나누거나 합치는 일을 하냐면 주식 분할은 일주를 여러 개 주식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액면 분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5만 원권 한 장을 주고 1만 원권 5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분할 전 발행 주식 수는 1000주입니다. 주당 액면 금액 5천 원인 주식 1주를 실제로 액면 분할을 하면 액면 금액은 500원으로 감소하고 주식은 9,000주가 늘어요. 그래서 표에서 보듯이 주식 분할 전과 후의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 분할을 하는 이유는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면 소액 투자자는 투자하기 어려워서 주식의 유통성이 떨어져요. 주식의 유통성이 떨어지면 주식 발행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실시하면 주식 시장에서 유통 주식이 증가하고 거래가 활발해져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커져요. 그래서 2019년 3월 롯데 칠성음료는 유통 주식 확대를 위해 액면 금액 5천 원을 500원으로 변경하는 10대 1 비율의 액면 분할을 실시했는데요. 액면 분할로 173만 원인 주가는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 보통 주는 10배 증가했습니다. 주식 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합치는 것으로 액면 병합이라고 합니다. 마치 1만 원 5장을 주고 5만 원 1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여러 주식의 액면 금액을 합해 1주로 만들어요. 주식 병합은 주가가 너무 낮아서 저가주라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려 할 때나 유통 주식이 너무 많을 때 주가 안정화를 위해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병합 전 발행 주식 수는 만주입니다. 주당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10주를 1주로 액면 병합을 하면 액면 금액은 5천 원으로 증가하고 주식은 9천 주가 줄어요. 그래서 표에서 보듯이 주식 분할 전과 후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020년 5월 키스트는 유통 주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가 안정화를 위해 액면 금액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5대1 액면 병합을 합니다. 주식 병합 전 주가는 2,665원으로 5주를 합치면 13,325원입니다. 주식 병합 후 거래 첫날 14,225원으로 거래되어 9.19%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키스트의 주식 병합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 즉 액면 분할은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었을 때 주식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며 일주를 여러 개의 주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병합은 주가가 낮거나 유통 주식이 많을 때 실시하며 여러 개의 주식을 일주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 용어들이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데 그 큰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 액면을 분할하는 걸 예를 들어서 일주당 5천 원짜리를 500원이나 50원으로 쪼개는 거를 분할이라고 하고요. 다시 거꾸로 그 저기 뭐 500원짜리를 5천 원을 바꾸는 거 그런 거를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요 앞장에 보시면 조금 올라가 보시면 김재시 조금만 위로 올려 보실래? 하나 더 한 편 앞장 조금 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아닌데 그 여기서 병합했던 제가 회사가 발표한 아닌데 아니 곧 됐어요. 거기 보시면 2020 거기 지금 하면은 그러네 조금 더 그 다음 거기서 하나 더 뒷장 하나 더요. 키스, 어, 그럼 끝이에요. 우선 조금 전에 키스트 여러분들 키스트가 어떤 회사인지는 여기 키스트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회사가 하여튼 많으니까 여기가 그 배용준 가수가 아니라 배용준 엔터테인먼트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 액면 금액을 500원으로 100원짜리에서 500원을 바꿨는데 그 회사는 가격 그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그, 어,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꾸로 예전에 삼성전자나 아모레퍼스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200만 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소액주주를 사기가 불편하니까 그 5천 원짜리를 지금 아마 삼성전자는 액면 금액이 50원일 거예요. 그렇게 5천 원짜리를 500원, 50원을 바꾸는 거 그거를 액면 분할이라고 합니다. 잘 하셨어요. 공유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그 체어로 하지 않고 파워포인트 파일로 가지고 할게요. 오늘 제 7장인데 '이 화면 보이죠? 칠 장이 현금 흐름인데 그 현금 흐름에서는 그 여기 앞장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가 나오고요. 그 음, 다시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말씀드리면 그 재무제표 작성 순서가 처음에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자본변동표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대차례표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그 마지막에 그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요. 근데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 앞에 세 가지는 발생주인데 그 이 현금 흐름표는 그 저 현금주의를 만드는 건데 이번 기 말하고 전 기 말하고 그 어, 비교표를 가지고 만들어요. 원래 현금주의가 굉장히 간단한 건데 발생주의를 막 꽈놔가지고 그 저기 다시 현금주의를 바꾸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100만 원 단위인데 그 뭐 2022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2022년에 100만 원 단위니까 현금 예금이 21억 6천 21억 6천 5백이고 작년에는 2275라서
현금이 줄었거든요. 현금이 얼마 줄었냐면,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110이,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을 110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 단기 순이익은 16억, 그러니까요, 100만 단위 말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1690이 늘어났는데, 현금은 110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었는지를 이제 표시하는 건데, 그 표시를 그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거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를 하는데,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표시하는 항목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간접법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여기 영업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이 앞에 장이랑 다르게 그 판매에서 회사한 금액이 얼마, 제품 구매에서 얼마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별도로 한 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투자 활동하고 재무 활동은 똑같아요. 간접법이나 직접법이나 똑같은데,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서 이 간접법하고 그 직접법 중에서 어느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으세요? 직접법하고 간접법 중에서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보기가 편할까? 다시 공유하면 이게 직접법이고 그다음에 이게 간접법인데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기는 이게 훨씬 직접법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간접법으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책에 보시면 그러니까 간접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단기 손익에서 조정 항목이라는 걸 만들어서 만들어요. 그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하게 되냐면 그 크게 보시면 여기가 직접법에서 보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1호1호고 이 뒷장에도 보시면 1호1호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활동도 보면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거가 그 마이너스 1270라 이 1275고 여기도 뒷장도 보시면 그 투자 활동도 1275고요. 그다음에 재무 활동도 마이너스 350이고 앞장도 300 똑같은데 여기는 그렇게 판매에서 얼마, 그다음에 제품에서 얼마 이렇게 썼는데 간접법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단기 순이익에서 그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거를 맞추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손익계산서에서 현금이랑 관련 없는 것들을 조정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단기 순이익에서 하기 편하긴 한데 그 어떤 건지 앞장이랑 보시면 그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간접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조정하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보시면 그 아마 기절할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는 설명을 안 하고 그 뭘만 설명을 드리냐면 그, 그 여기 현금흐름표의 사례인데 그 앞장 여기 앞에 있는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는 그 영업 활동을 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흐름이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것들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인데 이런 회사가 뭐냐면 그 영업 활동에서는 플러스가 났고 투자에서 마이너스, 재무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런 회사는 뭐냐면 영업활동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켓컬리는 보면은 영업현금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몇 년도라고 벌써 좀 앞에 년도인데 그 손실이 났을 때 그렇게 났는데 투자를 또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그 차입금 같은 거를 빌린 거 이렇게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볼 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도 중요하지만 그 현금흐름표를 만들어서 봐서 이 영업 현금흐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같이 그 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뭐지? 어, 그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났는데 손익계산서 이익이 났는데 그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른바 발생액이 많아서 그 분식 결산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좀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 써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유동성 평가 이런 것들은 뒤에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죠. 이거는 다른 책에 있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니까 초량 기업 같은 경우 이게 삼성전자 같은 데 경우인데 이런 데는 초량 영업 활동에서 플러스가 나고 그다음에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고 재무활동 그 마이너스 될 수 있고요. 여기 우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투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입금을 많이 걸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아니면 신규 발행을 해서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음, 구조조정이니까 좀 위험한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활동이라는 게 마이너스고 투자를 계속하면서 그다음에 돈을 계속 빌려오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위험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투자 활동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지고 있던 그 고정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조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도 뭐냐면 차입금 같은 거를 이제 그 변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게 세 가지 현금 흐름부에서 이게 플러스인지를 보시고 이게 이런 걸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다른 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영업 활동이 증가가 되면 본업이 순조롭다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본업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투자에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 보수적인 경영을 한다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게 재무 활동에서 이게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신규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입금을 도입하고 그 차입금을 차입하는 이런 거라 해서 성장기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성숙기, 쇠퇴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금 수지라는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 그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편인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회사 가서 자금 쪽을 보지 않겠지만 자금에 가면 우리나라는 자금 수지라는 관리라는 게 있어서 그 어, 영어로는 똑같이 이게 돼 있지만 이것도 캐시플로우고 이것도 캐시플로우 차트인데 회사 내부에서 그 관리하는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관리하면서 그 자금 관리를 하는 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서 관리하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고요. 또 하나는 이 큰 책에 13장을 가겠습니다. 그, 그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 재무 분석이라는 걸 보시면 여기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음, 그 우선 기업의 재무정보를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어떤 그 저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 시스템 여기서 보는 게 가장 많고요. 그 이외에도 그 상장회사 협의회나 나이스 정보, FM 가이드 이런 데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네이버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재무제표를 볼 때는 첫 번째가 여기서 유의할 내용들이 뭐냐면 그 규모를 볼 때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에서 다르고 있어서 그 이제 뒤에 보시면 회계 처리 방법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거를 좀그 보시 저기 고려도 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어, 또 회사에 따라서는 그 일시적인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보유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뭐 화재가 나서 일시적인 손실이 났다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그 일시적인 손익이 그 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해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 거래나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업종이 다르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봐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재무제표 분석 기법인데 그 재무제표 분석 기법이라는 것이 그 제 표현에 의하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 그러니까 나무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을 해서 전체적 어떻게 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그 변동액과 변동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내부에서 보고할 때도 하실 텐데 그 어, 전기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변동액과 변동액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그 이렇게 이계년치를 비교표를 가지고 그 이렇게 그 매출액은 전년 대비 얼마가 증가됐고 몇 퍼센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이것이 그 첫 번째가 전기랑 대비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 전기와 비교해서 금액은 얼마나 변했는지, 그다음에 퍼센티지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추세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 그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 2년밖에 안 되는데 과거 한 5년치를 가지고 봐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뉴얼 리포트에 5년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2년치밖에 안 나오지만 과거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그 한 5년 정도의 추세를 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추세 분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형이라고 말을 썼는데 공통형이라는 방법보다는 백분비라는 말이 맞아요. 그 백분비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그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는 그 매출을 100으로 봐서 그 이걸 다 나눠가지고 해서 계산했던 방식이고 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배차전료표도 재무상태표도 총자산을 100으로 놓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그냥 똑같은 회사지만 전년 대비 그 매출원가가 작년에는 58%였는데 여기는 54%로 해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46%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판매비 같은 게 많아져가지고 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떨어졌고 이렇게 해서 그, 그러니까 백분비라 해서 매출을 100으로 봐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비율 방식이 있는데 이 재무비율 방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어, 보시면 크게 나눠서 이렇게 수익성 비율, 그다음에 활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책에는 수익성부터 나왔는데 그 밑에 보시면 안정성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정성 비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뭐냐면 유동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동 비율이 뭐냐면 유동 자산을 표치로 나눈 금액인데 어,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한 100년, 200년 전에 그 서양에 있는 은행들이 그 이 비율을 많이 봤기 때문에 뱅커스 레이셔라도 하는데 우리 대박나라의 경우에는 그 97% 정도 되는데 그 원래 200%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유동 비율이 어느 정도는 거 봐서 이게 낮으면 그 부도가 날 그 위험성이 있다는 그 저기 비율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라고 해서 그 부채를 부채하고 자본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의 안정성 비율이고요.
이 부채 비율은 또 하나는 이렇게 안 하고 그 어떤 그 사람들은 부채 나누기 그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꼭 이렇게 어떻게 계산했다는 거를 그 표시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 총자산에 그렇게 여기도 그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그 여기 이제 자본 그 유동 이것이 이제 재무활동에서 안전성 비율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쪽에 가서 보시면 수익성을 보시면 그 그 첫 번째로 이제 이 회사 우선 다른 거 보시면 회사는 이 회사는 그 이익이 1억이고 그 회사는 이익이 2억이고 투자액이 여기는 5억 원이 20억이면 그 이 회사는 이익률이 20%고 여기는 10%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액만 보면 이 회사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A 회사가 훨씬 더 좋은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률을 어떻게 따지냐면 우선 매출액 순이익률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에서 그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게 매출액 순이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몇 번 그 읽었는데 주당시 순이익들이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말과제 하시면서 이거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이거는 네이버 재무 같은 데서 나온 걸 그냥 그 쓰셔도 좋아요. 첫 번째가 매출액 순이익이고 순이익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총자산 이익률 그래서 그 당기순이익을 그 기초 총자산이나 기말 총자산을 나눠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총자산 이익률이 3.66%가 나왔는데 요새 우리나라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효율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자산 이익률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기자본 이익률 그래서 이거 자기자본율은 아까 여기서는 총자본은 그 여기서는 총자산을 썼는데 이쪽에 와서는 자기자본 이익률 그래서 이거를 그 자기자본으로 바꿔서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활동성인데 활동성은 뭐냐면 회전율을 가지고 하는데 총자산 회전율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그 여기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매출자금 회전율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 나눠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재무 분석이라는 거고 어, 뒤에 거는 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 이거 지금 앞전에 설명드린 게 뭐냐면 기말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세 팀이거든요. 세 팀인데 그 각 팀별로 그 분석할 회사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교하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그 두 개 회사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회사가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런 거를 저기 마지막 시간에 발표할 거거든요. 근데 어 조금 있다가 지난 학기에 그 여러분들 선배 그 학생들이 했던 샘플을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번 학기에는 4명 정도가 돼서 서로 이렇게 좀그 뭐라 그러나 역할을 분담을 해서 누구는 자료 조사하고 누구는 뭐 분석해보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말 과제를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면 되는데 파워포인트 분량은 뭐각 팀별로 하시기 나름인데 대충 한 그 20페이지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새는 챗 GPT가 나와서 챗 GPT는 넣으면 금방 나올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쓰지 마시고 뭐라 그러나 약간 작업을 많이 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샘플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고민하셔서 지금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조에서 뭐지? 어느 기업을 분석할 건가? 그거를 조별로 해서 채팅방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말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올리시고 또 하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보강이잖아요. 예정에 없던 보강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할 거를 토요일 날 하세요. 그리고 2주 후에 발표할 거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한 주씩 당겨서 발표하신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음,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을 이렇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장 더 나갈까요? 아니에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홍준선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제주도? 마이크 안 되시는구나. 그냥 들리십니까, 혹시? 들려요. 예. 저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부대에 들어, 있었습니다, 부대.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나가셔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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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